박마리아는 강원도 강릉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보통학교를 거쳐 이화여전에 입학했는데 필사적으로 공부하여 수석으로 졸업했죠. 이후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스칼렛 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합니다. 1932년도에 귀국한 그녀는 이화여전에서 영어를 가르쳤으며 유학 시절에 만난 10살 연상의 이기붕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편 이기붕은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로 태어나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곳에서 이승만과 처음 인연을 맺었었죠. 한편 박마리아는 결혼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기독교 여성단체인 YWCA에서 총무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말 일본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면서 조선의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에 박마리아는 친일 여성들과 손을 잡고 일본군에 지원하는 찬조연설을 하는 등 철저한 친일파로 행동했죠. 이때 미국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올리는 등 반미투사로도 활동합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미국 유학 경력을 이용하여 철저한 친미파로 변신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다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남편 이기붕의 사업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기붕은 종로에 9일간 지배인을 지내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모두 실패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다 이승만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방 직후 이승만이 귀국하자 이기붕은 그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내 박마리아는 YWCA 문화부장을 맡는 한편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로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기붕이 이승만 정권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의 특별한 관계 덕분이었죠. 이승만의 아내 프란체스카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는데 이승만과도 영어로 소통했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과는 좀처럼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영어에 능숙한 박마리아는 프란체스카에게 좋은 한국어 선생이자 개인 비서에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렇게 박마리아는 프란체스카의 신임을 얻었고 덕분에 남편 이기붕은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이기붕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서울시장으로 임명되는 등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죠. 1951년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이기붕은 미국 관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오른쪽부터 주한 미국 대사, 박마리아, 미8군 부사령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텐마로에 서 있는 여학생들이 이화여대 학생들인데 박마리아가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학생들을 불러 팝송을 부르게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기붕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중앙위원회 의장이 되면서 권력의 2인자로 등극합니다. 그는 이승만 장기 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죠. 한편 아내 박마리아 역시 여성계와 정계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952년 이화여대 물리대학장에 취임했고 같은 해에는 YWCA 회장에 올라섭니다. 이후 대한부인회 최고위원이 되면서 한국 여성계의 명실상부한 대무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이처럼 이들 부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자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경무대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요. 또 하나는 이기붕 부부가 살고 있는 서대문 관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가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암탉이 울면 세상이 망한다는데 이래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자유당은 두 가지 암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는 프란체스카 암이요 또 하나는 박마리아 암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는데 1956년 이기붕이 부통령 선거에 나섰으나 장면에게 밀려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80대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기붕은 반드시 부통령이 되어 이승만 사후 대통령직을 이어받으려고 했죠. 그리고 박마리아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고 자녀가 없던 이승만 부부에게 장남 이강석을 양조로 들여보냅니다. 1957년 3월 26일 이승만의 생일에 맞춰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조로 들어갑니다. 이기붕 부부 사이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장남을 이승만에게 생일 선물로 바친 것이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양자가 된 이강석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헌병을 구타하고 파출소에 기물을 부셔도 누구 하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죠. 여기에 교육계의 아부꾼들은 이강석을 서울대 법대에 부정 입학시켰는데 이에 서울대 법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죠. 그리고 가짜 이강석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1957년 8월 21일 태풍 아그네스가 경북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여 막대한 수재가 발생합니다. 이런 와중에 22살의 청년이 경상북도에 나타났죠. 그는 경주의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강석인데 아버지의 명을 받고 경주의 수해 상황을 살펴보러 왔다. 이에 놀란 서장은 즉시 달려나가 경주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그를 데려갔고
다음 날에는 경주를 관광시켜주며 많은 선물을 안깁니다. 이후 가짜 이강석은 영천을 지나 안동을 들렀는데 모든 지역에서 기아신문 모셔서 영광이라며 환대를 받았었죠. 안동에서는 지역 유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으로 풍세상을 살펴보고 공무원의 비리를 내사하러 왔다. 암행시 차리니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재민에게 줄 쌀과 돈이 필요하다. 이에 유지들은 거액을 모아 이강석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고급 호텔과 식당에서 각별히 그를 모셨었죠. 그러나 대구에서 도지사 관사에 묵었던 이강석은 가짜인 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지사가 진짜 이강석의 친구인 자기 아들을 내세워 얼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죠. 그리고 가짜 이강석 재판정에는 10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려듭니다. 이에 가짜 이강석은 이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열번을 토했었죠. 언젠가 신문을 보니 이강석이 헌병에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려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강석이라면 무엇이든 통하는 세상이라고 믿었다. 자유당 정권의 부패상을 시험해보는 것도 동기 중 하나였다. 내가 악질범이라면 나에게 아첨한 서장이나 군수 등은 간신배이다. 헐리우드 같으면 60만 달러의 연기료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연기료 대신에 벌을 받게 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방청객은 물론 뉴스를 접한 국민들을 환호했는데 그만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심은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승만이 80대의 나이에 뜬금없이 양자를 들인 이유에 대해 백선엽 장군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견해로는 혈통을 잇겠다고 집착한 나머지 이기붕의 아들을 양자로 삼고 이기붕을 후계자로 여긴 것이 그의 자면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휴전 이후 다소 한숨을 돌리게 되자 자녀가 없음을 비관하는 말을 내비치곤 했었다. 군부대를 순시한 도중 이름 없는 무덤들과 마주치면 저 묘는 어떤 후손들이 지켜주고 있을까라며 감상에 젖어드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후보로 지명되자 박마리아와 이기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공무원과 경찰들 공권력은 물론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야당을 탄압하는가 하며 투표자들의 용지를 공개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여기에 이기붕이 찍힌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집어넣기도 했는데 개표가 시작되고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오히려 하향 조정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렇듯 전국적인 부정선거로 이기붕은 제5대 부통령이 당선됩니다. 당시 이승만은 85세의 고령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낮았기에 그의 사후에 선거 없이 대통령을 승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죠. 그러나 부패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들에 대항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시위가 일어났을 때 박마리아는 오히려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국민이 신을 두려워해야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며 종교교육을 해법으로 말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죠. 분노한 군중들은 서대문 이기붕의 집으로 가자며 몰려갔고 이에 이기붕 가족들은 서둘러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붕 가족의 말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1940년 4월 28일 박마리아의 장남이었던 이강석이 권총을 들고 경무대에 숨어있던 가족 앞에 나타납니다. 이후 경무대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며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당시 동생 이강욱은 연세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3.15 부정선거가 있기 전 자유당 정권을 비판한 올바른 청년이란 소문이 있었죠.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낙선되면 집안이 망한다며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했다는 이야기였죠. 박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에는 보기 힘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이를 좋은 곳에 쓰지 않고 악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식민기간은 친일 인사였고 해방 후에는 남편 뒤에서 정계를 지락펴락했지만 그녀의 말로는 비참했죠. 그리고 서대문 경무대로 불렸던 이기붕 가족의 집은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이 되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씁쓸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